파주에 가면 벽제관이라고 있죠. 그 벽제관까지 일본군을 신나게 추격을 했습니다. 자, 고니 씨가 여기서 깨져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함경호부까지 갔던 갓도 부대도 고립될까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서울 주변에 있는 일본군은 다시 엄호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 수만 명이 파주 지역에 집결해서 추격해오는 명군을 정찰을 해보니까 신나게 쫓아오고 있긴 한데 일본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뭐가 없어요. 포부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일본군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것들이 무대뽀구만. 그렇잖아요. 이 대포, 무대포에서 조총이 없는 애들이 조총 가진 일본군한테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 그 어디죠? 여기 파주의 고양동이라는 데 가면 스페인 중남미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저쪽 광탄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골프장이 2개가 있는데 그 골프장에 있는 고개 이름이 해음령이라는 데요. 그 해음령까지 이어송이가 내려왔는데 일본군이 이제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접거리에서 습격을 하니까 뭐 화살을 쏘고 조총을 쏘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싸웠겠습니까? 칼을 빼갖고서 서로 남병, 백병전을 벌였는데 이게 칼의 위력에서 명군하고 조선군이 일본군을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왜? 당시 일본 칼은 옥강이라 그래가지고 당시로는 세계 최첨단의 이 좀 날카로움이라든지 예리함을 가진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성룡 징비록에 보면 일본 칼을 팔에만 스쳐도 조선군이나 명군은 과다출혈로 죽는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선 칼이나 명나라 칼은 둔중해가지고 그만큼의 위력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이어송은 결국 여기서 한참 추격을 하다가 말에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고 패합니다. 이게 유명한 무슨 전투예요? 벽제관 전투라는 거죠. 벽제관 전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임진왜란 3대 첩을 주로 진주대첩, 한산대첩, 행주대첩을 드는데 일본인들은 임진왜란 최대의 승리를 벽제관 전투라고 봐요. 벽제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벽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어석은 개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전진을 포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일본하고 원수가 진 게 없는데 미쳤다고 계속 싸우느냐. 아직 조선 국왕은 의주에 있는데 우리 군대는 이미 이 조선의 중앙 부분까지 밀고 내려왔으면 할 만큼 했다. 자, 조선은 속이 뒤집어져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여기 지하철 2호선역 중에 선릉역이라고 있죠. 선릉역이라는 데가 사실은 선릉하고 정릉이죠. 선릉은 성종의 무덤이고 정릉은 중종의 무덤인데 이게 92년 7월 달에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그 무덤을 파헤쳤단 말이에요. 보물을 찾는다는 이유로. 근데 조선에서 제일 불상놈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남의 무덤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선주는 의주에 피난 가서 자기 선조들의 무덤에 일본군이 손을 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경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일본군은 기대했던 뭐 보물이고 뭐가 안 나오니까 이 제궁, 관을 꺼냈다가 그냥 그걸 팽개친 상태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수습을 하니까 이게 누구 시신인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태지. 그래서 선조는 일본 그러면 이거는 만세 불공지수. 영원히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는 원수가 선정릉 도굴 사건으로 됐는데 갑자기 93년 1월 달부터 이여송이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더 이상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선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성룡을 비롯한 신료들을 총 출동시켜가지고 개성의 이여송을 찾아가죠. 가서 하는 게 뭐냐면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한 번 깨지는 거는 병가의 상사인데 한 번 졌다고 전진을 포기하시면 조선은 어쩌란 말입니까? 제발 힘을 내셔서 일본군에게 최후의 타격을 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싸우려면 니들이 싸워라. 우리가 일본하고 뭔 원수가 졌다고 끝까지 싸우겠는가. 팽덕회가 김일성에게 했던 얘기나 유성룡에게 이여송이 했던 얘기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즉 중국의 입장에서 이때도 이미 이 정도를 완충지대로 확보한 거는 참전 목적, 즉 자기 나라 땅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목표가 120% 이상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때부터 전쟁이라는 게 소강 상태로 빠지면서 뭐가 됩니까?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란 당시의 명군이나 6.25 전쟁 당시의 중공군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양 전쟁이 얼마나 속성이 유사한 사건인가를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때 이제 거기 맨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경략 송응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 그 명군 육군을 이끌고 들어온 최고 지휘관은 이여송이라고 조선족이었습니다. 조선족.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성량이라는 사람. 나중에 누르하치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이 1580년대 만주 지역 명나라 방어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성량입니다. 이성량의 할아버지 때 함경도 이산에 살다가 함경도에서 중국으로 도망을 치는데 도망친 이유는 이제 할아버지가 간통사건에 걸리셔가지고 결국은 살 수가 없어갖고 중국으로 가셨는데 중국에서 무장가문으로 가장 출세했던 조선인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여송이 조선에 참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명군을 누구 지휘관에게 맡긴 거예요? 조선족 출신 지휘관에게 맡겼으니까 한족들은 절대로 소수민족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여송을 사실상 배후에서 견제하라고 내보낸 최고의 작전 참모장, 정치군관이 누구냐? 바로 경략 송응창이라는 한족이었어요. 그 맨 위에서 두 번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여송은 조선족이고 이 경략 송응창은 절강 출신의 한족 양명학자 출신입니다. 이 둘이 평양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냐? 이여송은 중국에서도 천령 출신이라 해서 요동 만주 지역의 병사들을 이끌고 왔고 이 사람들을 북병이라 합니다. 북병은 기본적으로 기마병이에요. 말 타고 다니고 주로 기병대로 돌격하는 게 특기인데 이 송응창이 이끌었던 부대는 절강, 복건, 광동 출신으로서 남병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보병이자 포병입니다. 왜구하고 싸울 때 화약무기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력부대고 이여송은 주로 기병부대죠. 근데 평양성 전투에서는 누가 주로 활약을 했냐면 당연히 포병이 활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에 넘어가 들어가서 최후로 깃발을 꽂는 건 대체 누굽니까? 기병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평양전투 끝나고 나서 이여송하고 송응창 사이에 어떤 갈등이 빚어지냐면 황제한테 농공행상을 위해서 승리 사실을 보고할 때 남병이 더 잘 싸웠다고 얘기할 거냐, 북병이 더 잘 싸웠다고 얘기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생겼는데 총사령관격인 송응창이 그냥 남병 덕분에 평양성을 탈환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보고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여송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니시를 추격할 때 이 포병 부대를 안 끌고 온 이유가 시간도 많이 걸린 이유도 있지만 내가 기병만으로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공명심도 거기에 일정 부분 작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극은 뭐냐면 당시 중세시대의 싸움에서는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의 근거가 누가 적군의 머리를 많이 획득했느냐. 그 숫자 갖고 따지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급이라 하죠. 수급. 누가 머리를 많이 뱉느냐. 그러니까 이제 평양전투에서 일본군 1000여 명이 죽은 건 사실인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여송 부하들 중에 일본군 머리라고 잘라온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인 머리를 잘라온 거예요. 조선인을 죽여가지고 그 조선인의 머리를 빡빡 칼로 민 다음에 일본군은 머리를 빡빡 밀었으니까 일본군 머리로 위장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평양전투에서 조선인이 대략 이렇게 해서 1000명 가까이가 희생이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쟁은 꼭 우리 손을 뛰어넘어서 외세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5만 가지 문제가 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이미 임진왜란 때부터 이미 드러난다. 나중에는 이제 명나라에서도 어사를 조선에 보내가지고
조선인 머리와 일본인 머리를 구별하는 작업을 벌이는데 이미 시신은 다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되냐면 특히 조선 양반이나 상인들 중에 이게 만건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건 자국이 머리에 있어야 이게 확실히 조선인인데 그런 자국을 가진 시신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평양 전투에서 무고한 조선 사람들이 대거 희생이 됐지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무력에 의지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작전권은 명군 지휘부에게 사실상 넘어갔다. 그러니까 평양 전투에서 이김으로 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조선은 작전권이 없는 군대로 전락하게 되는 비애를 동시에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벽제전투 패전 이후에 강화협상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일본군하고 명군하고 이해관계가 일부 맞아떨어진 거죠. 이어송도 말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고 한반도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으면 참전 목표가 달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일본하고 싸워봤자 전비만 왕창 들어갈 거고 내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명나라는 누구를 들여보내느냐? 바로 심유경이라는 인물을 들여보내요. 심유경. 자, 문제적 인간 심유경입니다. 그 전에 불멸의 이순신인가 드라마라는 게 있었죠? 그때는 저 심유경이가 누구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되는데 저 심유경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원래는 도자기를 일본 사람들하고 무역을 했던 절강성 출신의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에 굉장히 능통했죠. 그래서 이제 송웅창하고 이여송은 벽제전투에서 깨진 다음에 이 친구를 일본군 진영에 보내서 일본 장수 고니시 우키나가하고 소서하고 둘이 협상을 벌여서 양군의 평화적인 철수, 일본군의 한반도에서의 철퇴를 논의하게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요 중간에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빼도 전체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둘이 회담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양자의 회담은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 없었어요. 왜 성공할 가능성이 없냐면 서로가 상대에게 제시한 요구 조건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협상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근접할 만한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일본은 자기들이 조선에서 철수하려면 최소한 명나라가 4개 정도의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명예 황렬을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줄 것. 둘째는 조선 팔도 가운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할 것. 세 번째는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감사 사절 겸 인질로 일본에 보낼 것. 네 번째는 명나라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중일 무역을 재개할 것.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을 자기들이 철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근데 이 심유경이가 황제의 조건이라고 들고 온 건 딱 하나였어요.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건의 접점이 어디 있겠냐. 우선 그런데다가 심유경 입장에서는 일본 측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제1조 심유경이 황제가 부릅니다. 황제가 불러가지고 그래 일본하고 협상은 잘 돼가고 있는가? 예. 일본의 조건이 뭐지? 첫째가 공주님을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려는데요.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심유경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목이 달아나겠죠. 이 얘기는 명나라에 가서 꺼낼 수가 없어요. 자, 둘째 조건 한번 봅시다. 조선 팔도 가운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떼어내면 조선에 뭐가 남습니까? 이건 조선이 보나마나 결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할 거고. 세 번째, 조선이 침략국이고 일본이 가해자인데 이 가해자가 철수했다고 갑자기 피해국에서 감사사절을 보내고 볼모를 보낸다. 이거는 뭐 도무지 민족 자존심상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도 유일하게 명나라가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는 거는 네 번째 조건 정도예요. 무역을 재개한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게 명나라 조정에서 워낙 왜구들에 대한 시절에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본 애들한테 또 무역을 허용하면 또 명나라에 와서 무슨 개판을 칠지 모른다. 이런 그 의구심이 커가지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들일 만한 게 없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조건의 괴리가 생겼냐? 일본은 기본적으로 평양 전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외란 전체 전투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승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승전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또 명나라는 일본은 어떻게 봤냐? 니들이 아무리 깝쳐봤자 니들은 저 섬나라 오랑캐니까 황제가 도요토미를 국왕으로 승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는 이 시각의 핀트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런 엄청난 형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조건을 놓고서 협상이 금방 깨지지 않고 몇 년을 끌었다고요? 4년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심유경과 고니시가 각각의 최고 지휘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조건을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유경은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기만 하면 일본군은 철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딴 조건은 다 숨긴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몇 년 동안 숨길 수 있었다는 거는 결국 명나라 내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고니시는 히데요시에게 조선에서 철수하기만 하면 명나라에서 공주님도 오실 거고 조선 팔도 가운데 사도를 떼줄 것이며 무역도 재개될 것이고 조선의 볼모와 인지도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실록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유경과 고니시는 이 대목에서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이었다. 즉 적대적 동반자 관계였고 무슨 표현을 썼느냐? 기호지세였다. 기호지세란 말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호랑이를 걷어차서 앞으로 달리게 하는 수밖에 없고, 호랑이가 멈춰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쟁이 조선의 수중을 떠나서 이 밀실협상에서 둘이 완전히 그냥 한반도를 주물락거리는 상황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때 이제 팔도 가운데 사도를 떼달라고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최초의 강대국끼리의 분할론이 거론되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대목과 연관시켜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언급을 하는 거죠. 한반도 분할의 역사. 즉 나중에 러시아와 일본의 뭐 밀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선행하는 걸로 임진왜란 때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양자 사이의 조건이 이렇게 현격하니까 1593년 4월에 둘이 잠정적인 합의를 해요. 어떤 잠정적인 합의를 하냐면, 일단 일본군은 서울에서 경상도 지역으로 철수한다. 명군도 적당한 시간에 필요 병력만 남기고 조선에서 철수한다. 이걸 합의를 합니다. 어쨌든. 왜 그랬냐? 일본군도 이미 평양 전투에서 깨진 다음에 계속 철수하고 벽제 전투를 치르면서 전력 손실이 엄청나게 컸고, 수군이 서해에서 막혀가지고 보급품이 전혀 서울 쪽으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보급처하고 가까운 부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명나라도 뭐 한반도 남부는 아직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지만 중부 지역까지 내려온 걸로 봐서는 조선이 망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군의 서울 본부가 어디였냐면 지금 종로 3가의 종묘였어요. 종묘가 일본군 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에 대략 한 7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93년 1월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4월 19일부터 일본군의 경상도로의 철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서울에 있는 7만 명의 일본군이 경상도로 철수하려면 반드시 한강을 건너야 되겠죠. 근데 한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천호대교로 건넙니까? 잠실대교로 건넙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일본군 수송선단이 올라왔으면 그 배를 한강으로 빼가지고 대량으로 실어가지고 잽싸게 건널 텐데, 이게 수군이 전혀 못 오는 상태에서는 조선에서 나룻배나 거룻배를 동원하거나 만들어서 건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선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여송하고 명군 지휘부가 싸움을 포기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지금 왔다. 원래 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울 때가 강을 건널 때나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나 밥 먹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도원수, 권유를 비롯한 이 경기도 일원의 조선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한강을 도강하는 일본군을 요격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주산성에서 벽제전투 폐지전 이후에 승리를 거두었던 권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제 강화도 일대에서 병력을 싣고 한강 일대로 와서 이제 일본군을 요격할 준비를 대충 끝냈는데 1593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일본군 철수 과정에서 조선은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게 됩니다. 뭐냐면 한강변에서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갑자기 명군들이 대거 한강변에 몰려나와서 일본군을 에스코트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고니시하고 심유경이 벌써 합의를 한 거예요. 고니시는 명나라는 우리랑 뜻이 통할지 모르지만 조선은 우리에게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그냥 순순히 도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고 그러면 도강 중에 상당히 심각한 공격이 있을 텐데 그거를 명나라가 철저하게 감제해줘야만 즉 컨트롤해줘야만 이 협상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명군 병사와 참모들이 나와가지고 한강변에 쭉 늘어서서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조선군 장수 가운데 일본군에게 활이나 이런 걸 겨누다가 끌려가서 철퇴를 맞거나 곤장을 맞는 사람이 속출하고 심지어는 행주대첩에서 승리했던 권율조차 송응창에게 한 말을 들어요. 그대는 이겼다고 깝치고 있는데 우리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일본군을 공격했는가. 바로 작전권이 완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군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 전쟁의 주도권은 사실상 중일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인들 중에는 임진왜란을 제1차 중일전쟁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을 제2차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제1차 중일전쟁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일본을 조금 견제할 능력이 있었는데 왜 19세기 후반의 제2차 중일전쟁에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일본에게 나가 떨어졌는가. 자, 조선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당사국이자 최대의 피해국이면서 이제 전쟁 상황이 객체로 전락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 심유경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완전히 그 유들유들 그 자체의 인물이에요. 기록에 나타난 걸로 놓고 보면 심유경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등을 갖다가 팍 친 다음에 갑자기 배를 만져주면서 아프지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를 전에 우스갯소리로 해본 적이 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영화를 만든다고 칠 때 거기에 이제 주요 인물들을 캐릭터에 맞춰서 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심유경 역할로 제일 좋은 기존의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누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이 든 사람 중에서는 1순위로 실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양택조 씨가 꼽혔고.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 중에는 요새 얘기를 해보니까 딱 할 만한 사람이 성동일이라는 친구가 딱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영화에서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심유경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본군이 이제 이렇게 명군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저 경상도 쪽으로 남아하니까 얘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이 부산, 웅천, 거제도 일대에다가 아예 성을 쌓고 장기간 주둔 태세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명군은 이들이 남해안에 성을 쌓고 장기간 주둔 태세에 들어갔으니까 다시 북쪽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냥 일본군하고 수십 킬로의 거리를 유지한 채 막연히 주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의 합천, 그리고 전라도 남원 이런 전략 요충지에 명군을 내려보내긴 하는데 싸울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93년 2월 달에 이미 히데요시가 뭔 명령을 내리느냐. 작년 초창기 전투에서 우리에게 가장 치욕을 안겨준 놈에게 복수를 해라. 그건 이순신이 아니었어요. 이순신은 당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제껴놓고 바로 진주성에 대한 보복전입니다. 왜 92년에 진주대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진주 목사 김시민을 포함한 이 의병들이
일본군을 잘 막았던 전투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일본 사람들이 진주 목사가 김시민인데 이 목사를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일본 근세에서 일종의 고유명사 비슷하게 바뀌어버려요. 모쿠샤라 그래갖고 모쿠쇼. 조선의 모쿠쇼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이 돼요. 이 김시민한테 그만큼 당한 것이 그 막강한 육군 전력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굉장한 치욕이라고 봤죠. 근데 이제 이때 93년 2차 진주성 전투 때는 김시민은 이미 죽었고 여기에 주로 의병장들, 전라도에서 일어난 김천일, 최경회, 뭐 황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실제 병력은 4,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 비무장의 민간인들이 한 6만 명 가까이가 있었죠. 근데 일본군이 이 진주성을 치려고 동원한 병력이 약 8만 명입니다. 정규군만. 그러니까 완전히 진주성을 씨를 말리려고 작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8만 중에서 2만 명을 예비대로 남겨놓고 6만을 동원해서 4천 명밖에 사실상 군인이 없는 진주성을 밤낮 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측 기록에는 약 6만 명 정도의 진주성에 들어가 있던 조선인들이 대도살을 당합니다. 그 일본 역사 조선역이라는 그 참모본부에서 나온 책에 보면 그 6만 명이라는 도살 인원 숫자가 너무 좀 부담스러웠는지 극구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 죽은 거는 2만 명 정도지 6만은 너무 조선 측의 심각한 과장이다. 이런 얘기 있지만 실제로 일본 측 자료에 보면 개나 닭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라고 하는 히데요시의 명령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가관인거는 이 진주성에서 이렇게 대도살이 벌어진 직후에 심유경이가 한 말이에요. 심유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주성 싸움은 애초에 막을 수 있었는데 조선이 쓸데없이 일본군을 자꾸 공격하는 바람에 일본을 자극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책임의 대부분은 조선 측에 있다. 이런 발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주성 싸움을 계기로 해서 조선 입장에서 이제 명군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구원군인지 아니면 점령군인지 바로 전쟁이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그래도 척잡할지라도 인상을 쓰시면 안 되죠. 그래도 뭐 이 외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쟁인데 전쟁은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인간 생활에서 평화 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생존이라고 하는 가치를 표면에 내걸면서 5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든가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전쟁 얘기를 섣불리 입에다가 올리질 않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냉전 질서에 오랫동안 젖어왔고 수없이 많은 침략 속에서 이제 전쟁의 어떤 면에서 무뎌진 사람들은 평화만 맞게 되면 전쟁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일련의 역사가 말해주지만 한반도의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그 전쟁 자체의 상처도 크지만 그 전쟁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국제역학관계 변화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부를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명군이 와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조선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방향의 부작용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는 명군은 제조지은을 베푼 존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이 부채의식이 심화되니까 막상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명청교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정세의 도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맹목적으로 이제 명예에게 추부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거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임진왜란을 겪었기 때문에 병자호란의 싹이 이미 거기에서 배태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지금 뭐 광해라는 영화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작년에 왜 광해 못지않게 인기를 얻었던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셨습니까? 네. 그 최종병기 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갑자기 그 황해도의 어느 고을에서
결혼식이 열리는 당일날 그 서울로 향해 가던 청군 김하대가 그 결혼식장을 덮쳐가지고 결혼식이 졸지에 아수라장이 되죠. 그 신랑의 아버지는 무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칼을 빼들고 이제 청군에게 맞서 싸우다가 피살되고 이 신랑 신부를 포함한 하객들이 거의 다 청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졸지에 만주 쪽으로 끌려가는데 만약에 자국 백성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선에서 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 서울에 있던 조선 조정은 그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탈출하거나 거기 끌려가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이른바 자력구제에 입각해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바로 그 신부의 오빠가 대단히 뛰어난 신궁으로 묘사가 되어가지고 직접 청나라 군대랑 싸워서 청군을 다 쏴 죽인 다음에 자기 누이 동생 부부를 구출하는 걸로 이제 영화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말입니다. 오늘이 내 결혼식인데 내 결혼식장에 갑자기 외국 군대가 난입해서 나와 내 배우자가 포로가 되어서 적국으로 끌려간다.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꿈속에서도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7세기 초반의 한반도에서는 실제로 거의 모든 주민들이 그런 위기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명과 청의 교체 과정에서 조선이 어느 쪽 향배를 따르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침략, 특히 청의 침략을 받을 개연성이 항상 열려 있는데 그거를 촉진시킨 변수가 뭐냐? 바로 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외란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병자호란을 만든 멀 원자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게 미중 세력 교체 기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나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과거 역사에서 놓고 보면 이게 G2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투명한 미래를 우리한테 들이우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한반도 자체는 아직은 이 두 나라를 움직일 만한 내부의 고유한 나름의 카드라든가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점. 그걸 고려하면 우리가 얼마나 전략적이어야 되는지 그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과거 역사에서 뭐를 지적으로 흡수해서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 외란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죠. 자, 맞아 보시면 이 강화협상은 철저하게 조선을 배제한 상태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협상이었어요. 명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선 측이 강화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극력 회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제일 죽을 맛은 선조나 조선 조정이었죠. 만세 불공의 원수인 일본을 쳐 죽여도 지금 분이 안 풀릴 판에 명나라는 협상을 해서 개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반면 심지어는 진주성 대도살의 책임까지도 조선에게 떠넘기고 있으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일본군을 함부로 명군의 허락 없이는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 이제 일본군을 명군이 에스코트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1596년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져요. 자, 일본군이 이제 1593년 4월경에 경상도 해안으로 내려와서 장기간 주둔 태세에 들어가니까 일본군도 사람인 이상 장기간 주둔하면 거기서 논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확해서 밥을 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을 해먹으려면 물도 길어와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그 서부 경남 지역, 오늘날 그 사천, 고성, 영산 이 지역에서 이 조선인 의병 게릴라들이 막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 있다가 한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나무하러 오는 일본군을 습격해서 목을 따가던가 아니면 우물 근처에 숨어 있다가 밤에 물 길러 온 일본군을 뭐 화살로 쏘서 죽인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거는 뭐 전쟁 기간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특히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라도 보복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 다시 소서행장이 심유경을 호출합니다. 조선군을 제발
확실하게 컨트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일본군이 함부로 나무하러도 나갈 수 없고 물을 길러도 갈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심유경이가 심유경 표첩이라 그래가지고 일본군에게 통행증명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통행증명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 표첩을 폐용하고 있는 일본군을 조선 관민이 공격할 경우 엄중 처단함. 이런 표첩을 일본군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요즘 왜 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보안 검색이 강화돼서 보안 카드라는 게 있죠. 일종의 보안 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1596년에 선조한테 올린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영산 등지의 고을에서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군들이 심유경 표첩이라는 걸 목에 걸고 조선인 민가에 들어와 안방에서 늘어지게 한잠 자고 가도 조선인은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어떤 전쟁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목에 또한 이순신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어요. 뭔 얘기냐? 자, 심유경 표첩이나 일본군을 명군이 에스코트해주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선조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명군의 육군 군사력이 아니면 육지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낼 수 없다는 현실이 엄연하니까. 그러니까 명군 장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조가 계속 일본군하고 결전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 싸우려면 니들이 싸워라. 계속 우리의 전쟁 방침에 어긋장을 놓게 되면 군대를 다 철수해서 압록강 너머로 돌아가 버리겠다. 그럼 니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자, 이런 협박 아닌 협박에 사실은 카드가 없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선조는 누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까요? 이순신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수군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수군이 저렇게 잘 싸우고 있다는데 왜 부산을 직접 타격을 해서 일본군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남해안의 한 3분의 2 정도만 작전권으로 하느냐. 선조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초조하고 육군이 없는 상황에서 수군에 대한 과도한 기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나 이거는 탁상 공론이고 이순신처럼 일선 지휘관이 보기에는 조선 수군이 지금까지 잘해오긴 했지만 지금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대마도랑 바로 연결되어 있고 일본군 본진인데 거기에는 뭐 함정만 해도 1000척 이상이 정박하고 있는데 그걸 섣불리 공격했다가 만약에 함정에 걸리게 되면 그나마 있는 수군이 괴멸될 거고 수군이 괴멸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본군이 서해로 올라오게 되면 그건 다시 게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굉장히 신중하고 이 지휘관적 판단에 따라서 선조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현장에서 봤을 때 사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듣질 않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대목에 일본이 반강계를 통해 갖고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즉 갓도가 울산으로 지금 건너가려 하고 있는데 이순신이 그때 해군을 보내서 갓도 선단을 습격하면 갓도를 당장 잡아 죽일 수 있다. 근데 이순신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나마나 그냥 건너오진 않을 거다. 중간에 함정을 파놨든지 복병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믿고 내가 선단을 움직이느냐.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선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이제 승전 몇 번 하더니 완전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왕명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잡아다가 결국은 백의종군까지 비극에 이르고 이제 원균을 갖다가 대신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상황도 크게 보면 바로 이 강화협상 이후에 전황 자체가 조선의 뜻대로 안 되는 이 교착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결국 강화협상은 파탄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 파탄으로 끝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제시한 조건의 차이가 너무 현격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상대방 지휘부에 대해서 거짓말로 미봉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각각의 지휘부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선 어떤 불협화음이냐? 명나라에서는 심유경이 어떤 보고를 했다 그랬습니까?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해 주기만 하면 일본군은 완전히 철수한다 그랬다는데 왜 자꾸 시간을 끄느냐?
그래서 이제 1595년에 마침내 명나라 황제는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할 사절단을 임명해서 얘들을 일본으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거기 보면 정사 이종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종성이가 일본까지 가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북경에서 산해관을 지나서 요동을 거쳐가지고 요양에 왔다가 의주로 와서 의주에서 평양 내려와서 서울 왔다가 경산도 기름 막혔으니까 전라도 쪽으로 해서 남원을 거쳐갖고 이렇게 산청 이쪽으로 저기 부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일본군이 아주 술수가 놀랍습니다. 고니시하고 심의경이 짜고서 이종성이가 북경에서 출발해서 산해관을 지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군대 약간을 배에 실어갖고 철수시키고 또 산해관에서 만주까지 왔다고 들으면 약간을 철수시키고 이렇게 야금야금 해가지고 결국은 이종성이를 어디까지 끌어들이느냐 부산의 외영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 96년 4월입니다. 자, 부산에 있는 일본군 진영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오사카 거쳐서 교토로 가서 히데요시를 만나야 되는데 부산의 외영에 딱 들어가니까 고니시에게 기만당했던 일본 장수들은 이종성이가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는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일본 장수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거 철수하기만 하면 명나라에서 공주님도 오실 거고 조선 팔도 가운데 사도도 떼줄 거고 조선의 왕자와 인질도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종성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맨 한족들만 잔뜩 들어오지 뭐 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어요? 저 황녀는 어디 계시고 조선 볼모와 인질은 어디 있으며 조선 팔도 가운데 사도는 언제 떼줍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종성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의공한테 뭐라고 들었습니까? 히데요시만 책봉해주면 일본군은 철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무슨 뭐 황녀를 시집 보낸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외영에 들어와서야 이종성은 심유경에게 명나라 조정이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때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비단에다가 그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임명하노라. 앞으로 대대손손 명나라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만력 황제 주 누구누구 해서 도장 꽝 찍은 비단 쪼가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히데요시가 가뜩이나 난폭하고 문제가 많은 놈이라는데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교토에 갔다가 히데요시한테 잘못 보이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결국 겁을 잔뜩 집어먹고 이 세계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일본군 진영에서 이종성이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어디로 도망쳤냐 하면 조선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경주까지 도망을 칩니다. 부산에서 경주까지가 거리가 얼마인데 여기를 도망을 쳤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이게 이제 양쪽의 강화 협상이 대단히 기만적이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지휘부에게 사실대로 들통이 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심유경은 벌써 야가가지고 외영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상태입니다. 자기가 미리 가서 책봉식을 일본 측하고 합의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자, 이종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만주를 거쳐서 북경에 들어오니까 이제 북경은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나 병부상선은 당장 강화협상의 파탄을 선언해버리고 다시 전쟁 모드로 돌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이종성이 갔던 사절단이 이종성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수행하는 인원이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걔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부산 일본군 진영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협상의 파탄을 선언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은 다 일본군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명나라도 고육지책을 써요. 뭐냐? 정사 이종성은 감방에 쳐넣어버리고 부사였던 양방영이라는 사람을 대신 정사로 임명을 해요. 양방영. 얘가 이제 대신 이종성 역할을 해서 대마도까지 가서 배를 갈아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교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방영하고 히데요시가 96년 9월 달에 회담을 합니다. 히데요시는 양방영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명나라 황녀도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조선 팔도 가운데 사도 떼어줄 걸로 알고 자기 임명장만 달랑 들고 왔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감을 잔뜩 품었기 때문에 먼저 책봉식을 거행하겠다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가지고 황제 쪽을 향해서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4년, 5년 동안 뼈 빠지게 침략 전쟁을 벌여갖고 얻은 게 비단에다가 적은 자기 임명장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니 씨에게 할복하든지 다시 가서 조선을 획득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재침에 나서게 된 전쟁이 뭡니까? 바로 그게 정유재란이죠.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굉장히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기도 하죠. 이 조선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명과 일본의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핀트가 어긋난 상태에서의 밀실 협상으로 조선군의 작전권은 완전히 뭉개진 상태에서 바로 이런 협상이 벌어져서 결국은 강화가 파탄이 나고 맙니다. 일본군은 다시 14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재침 준비에 착수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침을 하기 전에 수륙병진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순신이니까 바로 그 이순신을 반관계를 통해서 제거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강화 파탄 직후에 이제 고니씨를 통해서 갓도가 97년 1월 초에 서생포 쪽으로 배를 타고 출전을 할 테니까 그때 조선 수군이 출동하면 갓도가 가장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이놈만 잡으면 전쟁은 간단히 끝낸다. 이런 정보를 조선 여기저기에 흘립니다. 이제 그거를 덥석 물었던 선조와 조정은 앞뒤를 안 재고 그냥 바로 이순신에게 어떤 전통을 날리냐면 언제까지 수군을 이끌고 나가서 갓도를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죠. 근데 이순신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순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요즘 나오는 연구에 보면 이순신이 예를 들어서 40척의 전투함을 운영했다고 하면 척후선으로 따로 운영하는 배도 한 40척 정도 됐다. 이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게 바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육지에서 이제 어부 출신들을 육지에 풀어가지고 일본군이 지금 어디 모여 있고 어디에서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 정보망을 남해안 일대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 적군에게 이긴 측면도 있지만 아예 조건 자체를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질 가능성이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이 있으면 전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쓴 상황에만 전투를 한다. 그래서 한산 해전 같은 것도 사실은 조선배가 훨씬 많아요. 조선배를 더 동원해가지고 일본 배를 꼼짝 못하고 섬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전투를 하지 이 정보 같은 거는 뭐 귀신같이 챙기는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넘버원, 넘버투를 다투는 장수가 갓도인데 그 갓도가 건너온다라고 하는 정보가 자기한테 조정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흑막이 거기 있을 것인가. 그건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것이 지휘관으로서는 철저한 첫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전투 직후, 그 갓도가 건너온 직후에 이순신이 바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돼 가지고 서울로 끌려와서 이제 감옥으로 쳐놓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원균을 이순신 대신에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는데 원균도 사실 용맹성으로 놓고 보면 이순신 못지않게 뛰어난 용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크게 보면 선조와 조정의 조급성의 희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순신이 잡혀간 후에 원균이 취임하니까 계속 득달같이 너 뭐하고 있냐 빨리 부산을 갖다가 공격을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원균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정비하고 있으니까 곧 공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원수, 권율이 원균을 붙잡아다가 곤장을 칩니다. 근데 원균이 도원수, 권율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젊은 친구에게 곤장을 맞으니까 이게 이제 자존심도 팍 상했고 이게 약간은 자포자기 심정에서
에라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하고서 이제 선단을 이끌고 부산 쪽으로 가는데 이미 일본군은 다 함정을 파놓고 중간중간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한산도 부근에서 벌어진 칠천량 해전이라는 데에서 이제 원균 함대가 대패하고 그동안 이순신이 건설해 놨던 함정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일본 수군에 의해서 괴멸되다시피 하고 이 원균은 결국 가등도라고 하는 육지 섬에 상륙했다가 거기서 결국 일본군의 칼날에 결국은 피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의 조급증,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에 의해서 이순신뿐만 아니라 이제 원균까지 완전히 괴멸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1597년 1월에 이제 일본군이 재침하는데 8월 달에 남원이 함락된단 말입니다. 그럼 남원은 어디 있는 도시입니까? 전라북도잖아요. 남원이 함락된 이유가 뭐냐? 바로 조선 수군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조선 수군이 무너지니까 일본군 선단이 바로 전라도 쪽 해안으로 득달같이 달려와서 거기에 병력을 상륙시키니까 이건 낙동강 건너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어디 있어요? 감방에 처박혀가지고 백의종군하고 있는 상태 직전이니까 뭐 조선 수군은 사실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수군이 괴멸되니까 전라도가 거의 무인지경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일본군의 침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남원이 함락되고 이제 일본군이 전주에 무혈 입성해서 충청도 쪽으로 올라오고 북진 기미를 보여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성황, 아산, 직산. 왜 요새 지하철 1호선 타면 천안까지 가죠? 그 천안 바로 앞에 있는 저 역 이름이 직산인데 거기까지 일본군이 이제 막 손쉽게 샥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해군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이때 전투에서도 거의 결정적인 데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조선보다 더 깜짝 놀란 거는 명나라 조정이었어요. 왜? 이순신이 서해를 차단하고 있을 때는 일본 선박들이 바레만이나 산동반도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순신이 무너지고 조선 수군이 없어지니까 일본 수군이 곧 있으면 천진까지 나타날지도 모르고 강남 지방을 직접 타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명나라가 비로소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군 대병력을 동원해서 다시 들여보내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진린이라고 하는 이순신을 계속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이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을 포함한 수병 약 몇여 명을 동원해서 수군도 이제 전라도 쪽으로 남하시키고 조선은 부랴부랴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컴백시키는 조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순신에게 몇 척이 남아 있었습니까? 13척이죠.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12척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3척이 이제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균이 칠천량에서 패하고 남은 전투함 중에서 그나마 전라우수사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전투함이 그대로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13척을 가지고 이제 진도 앞바다에다가 진을 치고 일단 일본 수군이 서해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벌인 전투가 뭐냐면 유명한 명량대첩이라는 거. 거기에 안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량대첩, 울돌목 해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순신의 능력을 가장 적나라하고 과감하게 보여줬던 13척 가지고 몇 척이랑 싸웁니까? 133척. 그리고 원래는 300 몇 척이었는데 이순신이 그 중에서 133척만 해협 내로 돌아오게끔 함정을 쳐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13척으로 133척이라는 대선단을 이길 수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물으면 한국에서는 종래에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이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제 완전히 귀신 차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이순신 자체가 내가 백의종군에서 돌아와서 이 정도 병력과 함 선단을 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울돌목 지역의 물살이 무지하게 센데 조선배는 큰 판옥선이고 일본배는 대체로 작은 쾌속선 위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여전히 판옥선에 거치되어 있는 화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위력을 발휘해서 이 조수를 잘 이용해서 이제 때리니까
기적처럼 거기에서 이제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일본군은 이순신을 거의 귀신 차원으로 생각해서 이쪽 서쪽으로의 진군을 포기한 가운데 이제 명나라 수군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다시 이제 일본 수군의 활동 범위는 남해안 일대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한반도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일본군은 여기 울산에서 이 전라도 순천 여기에 이르는 남해안 벨트에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울산에 가보면 갓도가 쌓은 학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게 울산 외성이죠. 그리고 이제 순천에 가면 고니씨가 쌓은 외교성이라는 또 성이 있고. 근데 이 성들을 딱 보면은 구마모토에 있는 성이나 일본 각지에 있는 성하고 사실 똑같아요. 굉장히 견고하고 이 주변의 전략적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서 견고하게 쌓아서 사실은 조선과 명연합군이 이 성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군이 육지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조선이나 명나라 군대보다 사실상 전력이 훨씬 강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엔 선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일본 외성을 관찰하고 온 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군이 사실상 외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하게 쌌다. 여러분 그 오사카 성 같은 거 보면은 이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한사성 같은 거 쌌을 때 그 돌 같은 거 보면은 그 일본 외성에 비하면은 그 견고성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유재란이 일어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 조선 수군이 다시 정비해서 주둔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명군이 이쪽 울산 쪽에 내려와서 경주에 주둔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남원 그다음에 여기 합청 이런 지역에서 이제 단순히 견제하는 차원으로 이제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때도 명나라는 재침에 대해서 참전하러 출전을 했지만 당시 명군 총사령관이 이제 이때 부임했던 사람이 형계라는 사람인데 이 형계라는 인물이 자기 기록에서 남기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기본적인 작전 방침이 양초음무다. 양초음무. 양초음무란 말은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일본군을 어루만진다. 여전히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명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하고 끝까지 싸움해서 승부를 낸다라고 하는 건 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울산 전투, 여기 중간에 사천 전투, 그 다음에 순천의 외교성 전투 하지만 명군이 이기질 못합니다. 97년부터 98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98년에 히데요시가 죽어요.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성호 이익 같은 사람은 히데요시가 죽은 것이 조선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 행운이었다. 만약에 히데요시가 죽지 않고 몇 년만 더 전쟁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조선은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거다. 왜? 이게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 명군에게 군량, 군수물자 이런 거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될 거고 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농사를 짓던가 회복 정책에 나설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히데요시가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자,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오대로라고 해서 그 히데요시 사후에 히데요시가 자기의 아들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 수레죠, 수레. 풍신수레. 이 수레하고 자기의 부인이었던 요도기미. 요도기미라는 여자를 사실상 이 오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포함한 오대로에게 맡겼는데, 이제 오대로는 회의 끝에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 조선에 나가 있는 일본군을 일단 본토로 철수시키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철수시킬 때도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수하면서 조선 측에다가 전해라. 우리가 철수하면 즉시 왕자와 인지를 보내가지고 감사사절로 파견하라고 요구해라.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끝까지.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에 이쪽 부산 쪽에서 가까운 뭐 사천이나 이쪽에 있는 부대들은 쉽게 부산에 집결해서 대마도 가는 배를 타면 철수가 바로 되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누굽니까? 바로 이 순천에 있는 고니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외교성 앞에 지금도 가면 장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외교성에 올라가서 보면 바로 앞에 보입니다. 거기 넘어가 어디냐면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 그 공업단지. 그 장도 바로 앞바다 기슭에 이순신이 딱 또아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니들 하여튼 철수를 내가 시켜주나 보자. 여기 와서 가진 깽판을 쳤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 여기서 딱 지키고서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이 고니 씨가 누구한테 계속 뇌물 공세를 피느냐. 진린. 명나라 수군제도 진린하고 여기 남원 일대에서 순천을 오락가락하던 명나라 육군 제독 중에 유정이라는 자가 있어요. 유정이라는 자에게 계속 뇌물 공세를 펴가지고 제발 제 이순신 좀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작전권이 명군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순신이 진린의 명령을 거역하기란 사실상 굉장히 힘들었는데 역시 이순신의 위대성은 또 여기서 발휘돼요. 나는 이 적을 절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고 대국의 수군도 우리를 돕게 했다는 명목으로 참전했는데 이 원수를 돌려보내면 그거는 대국의 도리가 아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만은 대인의 의견을 따를 수가 없다. 나는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진린도 머쓱해지죠. 근데 이 친구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이 유정한테 종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길을 터주는 바람에 이 고니 씨의 척후선 한 척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쪽으로 갔다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고니 씨의 척후선 한 척이 요 사천이라는 데 있던 시마지라고 있어요. 도진. 즉 가고시마 출신의 가장 악독한 외란 당시에도 가장 악명이 높았던 장수가 도진의홍이라고 이 시마즈 야스히론가 그러죠. 이 친구한테 이제 SOS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수하려면 선단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순신 여기서 맡고 있어갖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스히로가 부산 본진에 연락해서 약 500척의 선단을 이끌고 바로 이순신을 치기 위해서 즉 고니 씨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순신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죠. 계속 여기서 순천의 고니 씨를 잡아 가둘 거냐. 아니면 지금 배후가 위협받게 생겼으니까 미리 나가서 저 도진 함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을 먼저 점령할 거냐. 근데 결국 이순신은 수군으로 육군을 상대하기는 어렵잖아요. 상륙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전투가 여기에서 이쪽 광양 쪽에서 경상옥 쪽으로 가다가 노량이라는 데가 나오죠. 바로 노량에서 이 조명연합 수군이 도진의용의 함대하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죠. 이제 그 한참 싸우는 틈에 바로 순천의 고니 씨는 배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남해안을 돌아서 이쪽으로 결국은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노량해전에서 약 150척 정도의 일본 선단을 깨부셨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군 조총에 맞아서 이순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순신의 죽음과 도요토미의 죽음이 98년에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것도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에는 참 재미있는 그런 일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지만 이순신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진리는 명나라 황제한테 뭐라고 보고하냐면 제가 일본군 선단 수백 척을 다 깨트리고 드디어 조선을 사지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학술회의에서 중국학자들하고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전혀 이순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린이 조선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선조실록을 한번 읽어보시라. 근데 선조실록은 객관성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의 결국 위대성은 아까 얘기했던 책임감, 준비성,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설사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 싶으면 섣부른 작전을 안 하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뭡니까?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결단의 순간이 오면 또한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순신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리더십 강의의 가장 좋은 호재가 이순신 아닙니까? 뭐 공무원 단체나 각종 사기업 같은 데서 리더십 그러면 이순신이 가장 단골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일단 일본군의 철수로 끝나고 명군은 약 2년 가까이를 더 주둔하다가 1600년에 이제 본토로 철수하면서 전쟁은 일단 대단원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 뭐 오늘 제 구두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서로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실제 전쟁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물며 6.25 전쟁 때 중공군, 우리나라 군대, 북한 군대, 그리고 미국 군대를 둘러싼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엄청난 비애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거는 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배계급들은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를 다시 살렸다. 제조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은덕을 입고 있다고 하는 이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전쟁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전혀 구체적인 인식이 없이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구해줬다 하는 생각에 매달렸고, 이순신이 뭐 제가 옛날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순신이 끝까지 그렇게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이순신은 이미 한국 조정에 의해서 철저히 배반당한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목을 내놓고 싸워야겠다고 하는 얘기는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일본인들이 다시는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을 이놈들이 아주 몸서리치도록 만들어야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빈약한 선단을 가지고도 끝까지 일본인들에게 보복을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이라는 것은 이순신에게 있어서는 그 먼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형안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무장으로서 잘 싸웠다가 아니라 거의 성현의 그러한 해안을 가지고 먼 역사를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의 지배 계급들은, 문신들은 대부분이 이 제조지은에 매달렸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시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이순신이 염려했던 바대로 또다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결국 일제 36년을 우리가 겪어야만 했고, 앞으로 남은 두 번의 남은 시간 동안 이 임진왜란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동일한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여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이러한 훌륭한 우리의 어떠한 반추와 반성의 계기를 주신 한명기 교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